네, 뉴스 하나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그 레드백 관련 수출 규모 시장이 이제 10조 원 규모의 시장에서 우리가 2조 원 규모의 수주 성공을 했다라는 기사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을 이기고 한국이 레드백 수출을 따낸 건데 오늘 과연 주가 영향은 어떨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투자 뉴스 앤 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 다키온뉴스 조우진 대표와 하이투자증권 염정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또 새로운 분들 두 분과 함께 하니까 새롭네요. 또 좋은 정보와 좋은 기업들 주가 추이 전략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밤사이 시장이 주목했던 7월 FOMC 회의 결과 리뷰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참 원론적이었죠. 예상대로였습니다. 연준은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고 파월 의장은 9월 행보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 좀 정리해 주실까요, 대표님? 네, 이번 FOMC 회의에서 시장 예상과 같이 금리 25bp가 인상이 되면서 기준금리 5.5%대 진입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는데요. 기준금리 5.5%는 2001년 1월 이후 22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FOMC 회의에서 연말 목표 금리를 5.6%로 말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25bp 인상이 마지막이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장도 역시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기를 좀 바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8월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는데요. 즉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결정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11월, 12월 세 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CPI가 2021년 3월 이래 28개월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이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었는데 파월 의장이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9월 FOMC 회의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적게 하는 것보다는 좀 과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파월 의장이 말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기조가 좀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곡물 가격 상승 그리고 원유와 천연 가격 상승이 하반기에 좀 물가를 물가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9월 물가가 오르거나 더디게 둔화하면은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2%포인트로 좀 벌어졌기 때문에 향후에 외국인 자금 유출과 외환시장 변동성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증시는 어느 정도 25bp 금리 인상을 선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제 미국장에서도 큰 변동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금리 인상보다는 좀 인하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관심이 좀 깊어질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는 물가보다는 좀 경기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 결과는 답답했고 국내 증시는 지금 멀미가 나고 있죠. 어디 하나 중간이 없는 시장,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는 없다. 전일 국내 증시 리뷰부터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랠리에 950선을 돌파했던 코스닥 지수가 걷잡을 수 없이 폭락을 했던 전거래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투매가 나온 데는 이유를 좀 어디서 핵심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공격하는 사람과 수비하는 사람의 위치가 포지션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 접근했던 시장을 관망하셨던 모든 투자자 느끼셨을 겁니다. 0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말 그대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환매수가 계속 일어나고 매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적게는 10%, 많게는 20%가 넘어서 야 이제 오후 1시 반이면 상한가 사자 뚫리겠구나 그런 기대를 다 가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 오히려 1시 정도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매수가 자취를 감추는 그런 기현상이 나오면서
상승을 20%, 하락을 10%하는 하루 30%의 말 그대로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 볼 수 없었던 상황이 나왔습니다. 어제 총 거래 대금 코스닥만 얘기하는 겁니다. 26조 원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개장한 이래 거의 40년 동안 이렇게 큰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죠. 또 한 가지 있죠. 외국인과 개인 투자가들, 즉 그동안에 공매도했던 쪽과 그동안에 매수했던 개인 투자가들 입장이 정반대가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거의 8천억에 가까운 2차 전지주 관련주를 매수했고요. 반대로 그동안에 꾸준하게 매수했던 개인 투자가들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한 것입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역효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아랫부분 보십시오. 26조 원의 거래가 되면서 자그만치 1,480개, 즉 코스닥 종목 중에 거의 대다수가 마이너스 하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2차 전지 말고는 어제는 모두가 다 힘든 그런 하루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적, 둘째, 수급, 세 번째, 심리인데 실적이 움직이려면 적어도 한 달 걸립니다. 두 번째, 수급이 움직이려면 그래도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심리는 딱 1시간 걸립니다. 오후 1시와 오후 2시에 2차 전지 관련주를 봐보십시오. 어떻게 주가가 단 1시간 만에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10%가 될 수 있는지 이걸 미연에 방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기의 투자 원칙을 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제가 제일 권해드릴 것은 포트폴리오 구조입니다. 아무리 2차 전지가 좋고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저는 여러분들 계좌에서 20% 이상의 2차 전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무리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차 전지에서 이렇게 수급이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쪽으로 또 쏠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뭐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힌트를 주지 않고 어제장이 마감이 됐는데 이렇게 밤사이 또 FOMC 회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제 개장을 기다리고 있는 시장. 오늘 장에서는 이 수급이 다른 테마로 이동하게 될지 아니면 2차 전지 내에서 좀 시속 게임을 예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염정 차장님. 네, 일단은 앞서 이제 나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사실 점심을 먹고 오니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시장이 힘든 장이었는데요. 어제 또 하나의 오후장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락 종목 수가 지금 상승 종목 수를 압도할 만큼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상승 종목 수가 100여 종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어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최근 한 일주일간 이러한 현상이 계속 나타났는데 특히나 이제 지수 같은 경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상승 종목을 실제로 뜯어보면은 그리 많지 않고 한 10종목 중에 2종목 정도만 평균적으로 최근 일주일간 상승했다라는 부분이 어제 어떤 전조 증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대형주로 일단 오전 중에 쏠림이 나타났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목에서 뭐 크게 오른 부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또 특이한 점은 어제 1시 이후로 2차 전지 대형주가 빠질 때 반도체 섹터라든지 자동차 섹터 같은 주도 섹터들의 대형주가 크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소형주들의 타격이 좀 컸고요. 대형주들은 오히려 좀 자리를 좀 지켜줬다라는 점에서 지수 하락이 좀 다행히도 좀 하방이 좀 경직됐다라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었고 오늘도 그에 대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분명히 많이 흔들릴 거고 2차 전지 쪽에서 그나마 좀 빨리 좀 엑시트를 해야 되나라는 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을 좀 크게 나타나면서 특히나 2차 전지 섹터에서 오히려 좀 덜 올랐던 종목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수급이 쏠릴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조금 주춤했었던 자동차 섹터라든지 반도체 섹터 특히나 이제 심리가 아무래도 위축됐다 보니까 대형주의 쏠림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덜 올랐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대형주로도 수급이 조금 어느 정도 분산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공시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가 지주사 OCI홀딩스와 사업회사 OCI로 분할된 후 첫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기업의 실리콘 음극재 핵심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2차 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인 거죠?
그렇죠. OCI는 뭐 아시다시피 태양광의 이제 그 주력 기업인데 태양광의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2차 전지에도 뛰어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점이 사실 주목해야 되고 중요한 점인데 왜냐면은 원래 하고 있던 이 폴리실리콘을 바탕으로 이제 원자재를 바탕으로 그 영국의 넥세온의 응급제를 소재를 갖다가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원가 경쟁력이 탁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넥시온은 이제 그 실리콘 응급제의 모노실린을 납품하겠다고 어제 OCI가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엔 697억 원이고 그 기간은 25년 6월부터 30년 6월까지인데 이 기간이 늦춰진 이유는 이제 그 넥시온이 OCI의 군산 공장의 유휴 부지를 갖다 매입을 한 다음에 거기서 생긴 이제 공장에서 또 이제 그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납품하게 되는 이제 모노실란은 그 실리콘 응급제로서 기존에 했던 흑연 응급제보다 주행 거리와 충전 시간을 다 모두 개선시킵니다. 그러면 아주 이제 꿈의 어떤 그 2차 전지를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제 놀고 있던 유휴 부지를 갖다가 사용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OCI 입장에서는 뭐 일거양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OCI는 이제 4분기에는 포스코 피처엠에다가 응급제 코팅제를 또 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OCI가 본격적으로 2차 전지에도 뛰어들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을 발표하는 것은 5월, 6월 2개월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OCI가 이제 물적 분할, 인적 분할 한 다음에 실적이기 때문에 올해 온전한 2분기 실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OCI가 발표한 매출을 보면 3,442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173억 원인데 회사에서는 한 달이 부족하기 때문에 4월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추정을 해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걸 보면은 매출은 5,126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30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영업이익 매출이 이제 정체됐지만은 오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2차 전지 소재 분야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새로운 분야를 뛰어들어서 이 분야에서 매출과 성장 올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점은 OCI에게 되게 긍정적인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면 반도체, 태양광이면 태양광, 또 이제는 2차 전지 음극재까지 OCI도 주가 빨리 어서 올라와야 되겠죠? 추가 상승 여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처음으로 이 갤럭시 언팩 행사가 한국에서 열린 건데 관심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주요 사양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가 코엑스에서 언팩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퇴근하는 길에 코엑스에 잠깐 들렸었는데 예, 연예인분들도 오셔서 그런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네. 교통도 혼잡했겠네요. 네, 그만큼 좀 시장에서 관심이 뜨겁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Z 플립 시리즈, 그다음에 폴더, 그다음에 뭐 워치, 갤럭시 탭 등 여러 제품들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서울에서 언팩 행사를 개최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년보다 한 2주 정도 앞당겨서 진행한 부분들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분이 상반기에 적자폭이 꽤 컸습니다. 이 부분을 이 갤럭시 S23 등 모바일 부분에서 조금 실적이 받쳐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신제품들을 조기에 출시하면서 실적을 좀 개선시키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9월에서 10월 정도에 아이폰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출시하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은 2년마다 조금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예전 4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완성도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은 이번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화에 집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은 삼성전자의 마케팅에서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광고를 보면은 이번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옆모습을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얇고 가벼운 스마트폰을 원했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했다는 것들을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좀 물방울 힌지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힌지를 기존의 U자형에서 물방울 모양으로 물방울 힌지로 바꾸면서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부분에 있어서 주름을 좀 최소화하고 접었을 때 화면끼리 밀착시키면서 틈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폴더블 폰을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었던 뭐 주름이 생기거나 먼지가 들어가는 문제들을 이 물방울 힌지로 어느 정도 좀 완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 물방울 힌지가 도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두께도 좀 얇아지고 그리고 무게도 좀 가벼워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저는 힌지를 제작하는 업체인 KH 바텍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폴더블 폰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힌지 출하량도 당연히 증가를 할 거고 이렇게 되면서 KH 바텍의 올해 힌지 출하량이 한 1220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년도 1,040만 개 대비해서 한 17.1% 정도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힌지 관련 매출액도 전년도 한 2,100억 정도에서 3,100억 정도로 43%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초도 물량 자체를 KH 바텍이 독점 수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신제품 성공 여부에 따라서 KH 바텍의 주가도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힌지 제작 기업 KH 바텍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보니까 너무 새로운 게 플렉스 윈도우라는 이름으로 이제 커버까지 디스플레이로 장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 전에는 워낙 또 2차 전지주 쏠림 현상이 극심해서 그런지 부품주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언팩 행사 이후는 조금 말이 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염정 팀장님? 네, 저도 그 언팩 행사에 대해서 잠깐만 좀 코멘트를 하면 앞서 이제 제품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마케팅 방법론에 대해서 네. 이번에 언팩 행사에서 대규모 그 K-팝 스타들을 슈가도 오고 예, 장원영 씨도 왔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BTS 휴가라든지 아이브의 장원영 같은 영향력 있는 스타들을 좀 동원을 해서 아무래도 지금 갤럭시와 그 애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좀 극명한 차이점이 우리 그 MZ세대들의 선호도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좀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거기서 저는 또 엔터주 쪽에 대한 또 강세에 대한 부분으로 네. 이어져서 같이 좀 파생돼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아이폰, 애플도 그렇고 K-팝 스타들을 좀 등장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좀 경쟁 구도가 나타난 만큼 우리나라 이제 엔터 쪽에 대한 앞으로의 좀 전망도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그 부품주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앞서 말씀하신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한 4월 같은 경우에 외국인 지분이 거의 한 6% 초반대까지 빠졌다가요. 지금 현재는 13%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만큼 주가는 6월 이후로 좀 빠졌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좀 모아가고 있는 장세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대한 부분은 언팩 행사 그리고 이에 따른 앞으로 출시를 앞두고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출시가 되고 공개가 되고 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주가는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외국인 수급과 최근 주가 패턴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물방울 힌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장 힌지 쪽을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장 힌지, 실제로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내장 힌지를 또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또 파이넴텍입니다. 지금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KH 바텍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힌지 시장을 같이 좀 파고들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파이넴텍은 내장 힌지는 월 400만 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좀 보유하고 있고 외장 힌지 쪽도 지금 월 50만 대 수준까지 생산 능력을 보유한 만큼 앞으로도 이제 고객사들의 대응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 특히나 최근에는 폴더블폰 시장에서 거의 삼성전자가 독점하던 시장을 중화권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침투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뿐 아니고 중저가 모델까지도 좀 고객사 다변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 주가가 6월 이후 조정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좀 지켜볼 만한 좀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 다변화가 기대되는 파이넴텍 그리고 외국인의 지분율이 늘어나는 KH 바텍 두 종목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실적 공시 하나 챙겨보도록 하죠. 두산밥켓이 2분기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두산밥켓이 이제 어저께 그 전략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중이 모두 지금 인프라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포크레인을 만드는 기업이라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당연히 인프라를 하려면 포크레인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적으로 이제 찍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산 마켓이 영업이익이 4,660억 원, 이게 2분기 잠정 실적입니다. 50.5%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공시 규정에서 15% 내지 30% 넘으면은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플러스뿐만 아니라 마이너스일 때도 이제 공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50.5%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뛰었으니까 이제 공시가 발생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영업이익에서 670억 원 정도가 일회성 비용으로 잡혔습니다. 미국 법인의 퇴직연금을 갖다가 조정하면서 잡혔지만 그래도 이거를 제외해도 영업이익이 29% 올라가는 것도 아주 호성적입니다. 또 무엇보다 영업이익률이 14.9%, 15%인데 제조사가 영업이익률이 15% 됐던 건 아주 놀라운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10%를 갖다가 이제 아주 수치라고 이제 보는데 15% 도달했던 아주 놀라운 수치이고, 지역별로도 아주 고른 성장세를 미국뿐만 아니라 뭐 그 유럽이나 아시아에도 아주 고른 성장세를 읽었습니다. 중국은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경기부양책을 중국이 아직 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는데 빈민촌 개발에 1조 위안, 우리나라 돈 180조 원을 갖다 투자하기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투자를 계속 발표하고 부양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제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시진핑 정부가 뭐 하반기에는 열심히 뛰겠죠. 그럼 이런 맥락 보면 두산 밖에서도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또한 이제 분기 배당금을 800원을 갖다 발표했습니다. 두산 밖에서 이제 앞에 있는 제 대주주가 두산 인프라코어인데 대주주 지분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50% 육박하기 때문에 그들은 입장에서는 이제 배당금을 높이는 것이 두산 인프라 코어에 좋기 때문에 배당금을 계속 높일 거라고 봅니다. 어제 주가가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나 이렇게 혼조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 두산 밖에서 이제 7%, 8% 정도 떨어졌는데 YTD를 보면 8% 떨어졌지만 YTD 보면 82%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밖에서 시장에서 되게 호조고 좋게 보고 어제가 좀 이례적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투자를 해서 매수 기회를 찾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두산마켓은 조정시마다 좀 매수 관점이 유효하겠다라고 긍정적인 진단까지 한번 내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현대차 실적도 한번 리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영업이익이 상장사 1위를 기록을 했죠. 사상 처음으로 4조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또 한 번 갈아치웠는데요. 하반기에도 이러한 호실적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어지길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어제 발표됐던 현대차 저는 크게 세 가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분기 매출입니다. 연이 아닙니다. 2분기 매출이 42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이 4조 2천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업이익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결과는 뭐죠? 영업이익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자동차가 무겁다 하지만요. 이 영업이익률 10% 넘는 것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들도 함부로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슬라 어떻습니까? 2분기 영업이익률 9.6%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10%가 넘습니다. 지난 10년 전에 이래로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실적이 좋죠. 2번 수익성 좋죠. 마지막 3번 뭡니까? 드디어는 현대차도 이제 분기 배당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보통주 기준에서 1,500원, 우선주는 조금 더 줄 수 있겠죠. 보통주 기준에서 1,500원 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3박자를 다 갖춘 것이 바로 현대차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흠이 있다면 주가가 너무 저평가다, 너무 싸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20만 원대 밑에서는 현대차를 여러분들이 조금 긴 안목으로 본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매수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좀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아주 긍정적인 진단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현대차 부품주, 뭐 자동차 1차 부품주 벤더 같은 종목들을 보면은 사실 어제 2차 전지로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 자금들이 자동차 부품주로 가지 않았어요. 부품주도 함께 빠졌거든요. 부품주 관련해서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제뿐 아니고 최근 부품주들은 좀 조정을 받았던 상태고요. 그에 따른 부분은 아무래도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기간 조정에 따른 동반 조정 기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주들은 일단은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의 실적에 대한 부분과 이에 대한 수혜는 해당 부품사들, 그 협력업체들이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북미 진출이 가능한 또는 북미 진출을 이미 하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품사들을 먼저 제외하고 현대차 이제 계열사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차 일단 20만 원대를 다시 좀 뚫고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가장 또 주목하고 있는 부품사는 현대오토에버인데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신규 모멘텀,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 신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비중이 늘어가고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열사 내에서 핵심 사업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현대오토에버 최근에 전고점을 좀 뚫고 16만 원대까지 좀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은 좀 조정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현대오토에버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 최근 나온 뉴스 어제 밤에도 나온 뉴스인데 지금 현대차를 테슬라의 지금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를 네. 사실 공용으로 이용하기로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됐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7채 업체였는데요. 현대, 기아차, 그리고 BMW, 그리고 벤츠사, 제너럴 모터스, 혼다 같은 다국적 글로벌 완성차들이 지금 독자적으로 충전소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겠다라고 하면서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빠지고 이런 부분에서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 업체들은 일제히 좀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에서 현대차가 좀 리딩할 수 있는 이런 좀 시장이 됐으면 좋겠고 단순히 이제 국내에서뿐 아니고요. 글로벌리하게 현대차 그리고 부품 업체들의 좀 관심도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급락한 시장 속에서도 빨간불을 켜낸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4대 금융지주인데요. KB금융 2분기 역대 최대 순이익을 올렸죠. 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금융주 실적 엄청 좋습니다. 오늘 2시, 3시, 4시 발표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주주 환원정책 매우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가가 아주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요 3박자 갖춘 4대 금융주 관심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